황나라는 떨리는 손으로 YL그룹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메이크업도 자신만만했던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도윤 씨 나라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과 달리 작고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황기찬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워낙 깊었거든요. 저 정말 몰랐어요. 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저지른 짓 때문에 도윤 씨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도윤은 그런 나라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나라에게 툭 건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황나라 씨 겁니다. 나라는 그 상자가 자신이 예전에 도윤에게 선물했던 부적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사랑이라고 적혀있던 그 부적 말이에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 집안에 그래도 유일하게 정상인 사람이 있긴 있네요. 도윤의 말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나라에 대한 아주 작은 인정도 담겨 있었어요. 나라는 상자를 받아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녁 기찬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큰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숙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죠. 나라야. 어디 가는 거야? 왜 짐을 싸? 나라는 노숙자를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이 집 떠날 거예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노숙자가 당황하며 나라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라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황기찬이 서재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어요. 나라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나라는 기찬과 노숙자를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 집안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나라야,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노숙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가 한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 나라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가족이 할 짓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빼앗고. 나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도윤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라야,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나라가 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노숙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라를 바라봤어요. 나라야, 엄마 혼자 어떻게 살라고 너마저 날 버리는 거야? 나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미안해요. 현관문 앞에서 나라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따라 나온 기찬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죠. 나라야, 정말 이렇게 갈 거야? 나라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요. 문을 열며 나가려던 나라가 잠시 멈춰서 말했습니다. 오빠도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나라는 캐리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기찬과 노숙자는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노숙자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라마저. 기찬은 그런 노숙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나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세요. 하지만 기찬에게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린 것 같았죠. 그날 밤 기찬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적막했습니다.
나라라는 마지막 양심의 목소리마저 떠나버린 집에는 이제 죄책감과 불안만이 가득했거든요. 한편 나라는 원룸텔에서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삶을.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함이 없었어요.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숙자는 초췌한 모습으로 윤희의 치킨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나라가 떠난 충격에다가 60억 사기 사실까지 알게 되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그녀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평소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호성 씨 노숙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고 떨렸습니다. 정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오성은 치킨집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동안 계획했던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노숙자는 오성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말해줘요. 60억만이라도 그 돈만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돌려받을 방법이요? 오성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숙자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윤희가 주방에서 나와 의자에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 거짓말일 수가 있어? 나쁜 놈. 전화의 나쁜 놈. 노숙자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오성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그럼 적어도 노숙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말해봐. 말해보라고. 날 사랑하긴 했니?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던 순간이 있었니? 오성은 잠시 노숙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나도 안 죄송하게도 전 노숙자 씨한테 마음 준 적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 말에 노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은 표정이었죠. 사랑. 오성이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오직 하나였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그것뿐이었습니다. 윤희가 노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화재 방조에, 보험금 사기에, 야반 도주까지. 아니야, 그건 노숙자가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려 했지만 오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끊어버렸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요. 당신이 어젯밤에 자백한 내용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고요. 오성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노숙자가 어젯밤에 울면서 털어놓았던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 보험금 내가 가로챘다. 돈 생긴다는데 눈이 확 돌더라. 녹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노숙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성이 일어서서 노숙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우리 집에서 도둑질하다가 화로를 넘어뜨렸죠. 그리고 불이 나는 걸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제발, 그건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윤희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때 신고만 했어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오성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금까지 가로챘어요. 화재 보험금에 생명보험금까지. 총 얼마였죠? 3억. 그 돈으로 황기찬을 법대에 보내고 황기만 사업 미천을 만들어주고 황나라 성형수술비까지 됐잖아요. 윤희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숙자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푹 숙이는 것뿐이었죠. 오성이 노숙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30년 동안 호화롭게 살았다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60억은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하죠. 윤희가 노숙자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저지른 화재 방조와 보험금 사기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이미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노숙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장을? 그래요. 당신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오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0년 전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노숙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내가 뭘 위해 살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자괴감으로 가득했어요.
지난 30년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황기찬도 황기만도 황나라도 모두 내가 피와 땀으로 키운 건데 노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피와 땀. 윤희가 분노로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의 피로 키운 거죠. 오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30년이나 늦었지만요. 노숙자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녀에게는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어요. 윤희야, 오성아, 노숙자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윤희와 오성은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정의 앞에서 더 이상의 용서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경찰이 치킨집으로 노숙자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노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오성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윤희의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깊은 밤, 제이는 서재에서 수많은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도희가 남긴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도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증거가. 제인의 눈에 한 폴더가 들어왔습니다. H&KPROJECTFINAL이라고 적힌 폴더였어요. 클릭하자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프로젝트명으로 된 두 개의 계약서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이중 계약서? 첫 번째 계약서는 평범했습니다. 총 공사비 50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계약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총 공사비가 800억 원으로 300억이나 부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맨 아래 특별 조항이었죠. 본 계약의 기밀 유지를 위해 내부 직원 중 누설시 즉시 제거 조치. 김도희 대리 처리 완료. 처리 완료? 도희를 죽였다는 뜻이야?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죄송해요. 새벽에 전화드려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H&K 컴퍼니 이중 계약서를 찾았어요. 도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증거요. 정말요? 지금 갑니다. 10분 후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계약서를 본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 누나가 발견한 거군요. 제인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요. 총 공사비가 300억이나 부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김도희 대리 처리 완료 누나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누나를 정말. 제인이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기찬과 H&K 컴퍼니 대표의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제인이 그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황기찬 김도희 그년이 계속 캐고 있어. 처리해야겠어. H&K 대표 어떻게 처리할 건데? 황기찬 사고로 위장해서. 깔끔하게. 도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누나를 죽인 거야. 제인이 모든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황기찬이 H&K 컴퍼니와 이중 계약을 맺어 300억을 빼돌렸고 이를 발견한 도희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서 스위스 비자금을 만든 거군요. 제인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황기찬도 끝이에요. 이 증거들로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어요. 제인과 도윤은 모든 증거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제인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누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은호야,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오후에 검찰에 이 증거들을 제출해요. 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왔네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황기찬이 이미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요. 세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태우가 며칠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태우 씨 왜 연락이 없지? 세리가 이태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설마 지호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겠지? 그때 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태우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어제도 못 봤는데. 세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태우 아저씨는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가신 거야. 하지만 세리 자신도 확신이 없었죠. 그때 제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재빨리 제인에게 다가갔어요. 제인아, 태우 씨도 안 보이네. 어디 갔니? 제인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전화가 안 받아져. 혹시 너가 뭔가 아는 거 아니야? 제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왜 알아? 태우 씨 스케줄까지 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세리는 제인의 여유로운 모습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태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친권 소송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지호의 친권을 되찾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태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친자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양육자인 강세리 씨의 양육 능력을 평가해야 하고요. 강세리의 양육 능력이요? 네. 특히 범죄 기록이나 아동에게 해로운 환경이 있다면 친권 변경에 유리합니다. 이태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범죄 기록이라 강세리에게는 그런 게 많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인 미수, 납치, 협박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친권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할 겁니다. 한편 세리는 이태우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호텔, 갤러리, 심지어 공항까지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세리가 마지막으로 이태우가 묵었던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태우 씨 체크아웃 하셨나요? 네, 어제 오전에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세리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태우가 자신을 완전히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세리 앞에서 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태우 아저씨가 정말 내 아빠예요? 세리는 당황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제인 엄마가 그랬어요. 태우 아저씨가 지호의 진짜 아빠라고.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인이 지호에게까지 진실을 말한 거였어요. 지호야, 그건. 그럼 기찬 아빠는 가짜 아빠예요? 지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고 진실을 말하자니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이태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호를 위해서라도 친권을 되찾아야 해. 그는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인 씨, 저입니다. 친권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세리에게는 언제 알려야 할까요? 제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함께 있을게요. 저녁이 되자 세리는 마지막으로 이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야, 제발 연락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호 때문에라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세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태호까지 잃으면 진짜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태호는 변호사와 함께 친권 소송 준비를 마쳤고 세리에게는 곧 충격적인 통보가 전달될 예정이었죠. 그날 저녁 세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이태호가 정장을 입고 내렸어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태호야. 세리가 달려가려 했지만 이태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강세리 씨, 할 말이 있습니다. 세리는 이태호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부드럽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이태호가 서류 봉투를 세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지호의 친권 소송을 시작합니다. 기차는 제인의 전화를 받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금고에서 꺼낸 규철의 비밀 수첩을 다시 펼쳐든 것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첩 안에는 제인도 모르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강가문에 숨겨진 비밀들이요. 제인이의 진짜 출생의 비밀. 자영이 숨긴 진실. 승우의 또 다른 아버지. 기찬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강제인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럼 나도 너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마. 기찬이 다시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아, 아직 전화 안 끊었지? 뭘 더 할 말이 있어? 제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 규철이 남긴 진짜 비밀 말이야. 내가 찾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제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일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거야. 너에 관한 진짜 진실을 말이야. 전화를 끊은 제인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모르는 아버지의 비밀이 또 있다는 말에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도윤 씨,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요? 도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잖아요. 그래도 기찬이 자신만만한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인은 다시 아버지의 유품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편 세리는 기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요? 제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그래. 이번엔 진짜야. 기찬이 수첩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걸로 제인의 모든 계획을 뒤엎을 수 있어. 그럼 지호도? 당연히 되찾을 수 있어. 제인이 무너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세리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제인의 집에서는 승우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기찬이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닐까요? 걱정 마, 승우야. 이미 모든 증거를 넘겼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제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인아, 혹시 모르니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기찬은 세리와 함께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 거야. 기자회견요? 그래. 제인이 검찰에 증거를 넘기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에 진실을 공개하는 거야. 기찬의 눈에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강제인의 진짜 정체와 강가문에 숨겨진 비밀들을 모두 폭로할 거야. 제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찬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도윤 씨, 내일 우리도 준비해야겠어요. 어떤 준비 말이에요? 기찬이 무슨 말을 하든 즉시 반박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해요. 제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찬과 제인은 각자의 집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기찬은 규철의 비밀 수첩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뒤바뀔 거야. 제인은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인과 기찬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날이었죠. 에필로그.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황기찬은 기자회견장 연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어요. 그의 손에는 규철의 낡은 비밀 수첩이 들려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YL그룹 회장이자 재수인 강제인에게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으려는 광기 어린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제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옆에는 윤 비서가, 뒤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제인은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모습을 직접 보려고요. 기찬은 제인의 냉정한 시선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수첩에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내가 규철 아저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비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빠가 그 사실을 폭로하면 뭐가 달라지죠? 제인의 담담한 반응에 기찬은 더욱 흥분했어요.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넌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 YL그룹은 내 거야. 하지만 제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돈과 권력만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어요. 제인이 손짓하자 윤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황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셨던 마지막 서류입니다. 그것은 규철이 사망하기 직전 황기찬에게 맡겼던 진정한 유언장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이 유언장이 자신의 승리를 확정지을 것이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윤 비서는 그 유언장을 보란 듯이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짓이야? 기찬이 소리쳤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강규철 회장님께서 강재인 씨를 양녀로 입양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YL그룹의 모든 재산을 재인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황 회장님께서 미리 받아두신 강재인 씨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었죠. 윤 비서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규철이 남긴 유언장에 놀아놨던 것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재인에게 넘길 준비를 스스로 마친 셈이었죠.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었다고. 기찬은 절규하며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황기찬 씨, 당신을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기찬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무력하게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인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재인, 정말 이대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재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가 밝혀질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거야. 기자회견장에는 재인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굳게 다문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산과 은호의 복수가 온전히 남아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